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벌써 이제 봄이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있나요, 밖에? 좀 있어요. 물러간 줄 알았더니 자꾸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만 생긴 게 아니고 또 주변 국가, 특히 중국에서 생겨서 이쪽으로 오고 또 뭐 그쪽으로도 여기서 한 게 가겠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전부 연결돼 있다는 그 연기의 가르침이 정말 그 실감이 납니다. 특히 이 지구촌에 옛날에는 너무 지구가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지구는 너무 좁습니다. 비행기 타면요, 하루 만에 가지 못할 곳이 없을 정도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고, 스마트폰만 켜면 세상과 지구촌 시민들과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혹시 스마트폰 나는 안 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포노사피엔스 들어보셨나요? 포노사피엔스. 포노사피엔스란 책이 나와 있어요. 성균관대 최재분 교수님께서 JTBC 차이난 클래스 거기서 강연을 하시고 그걸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사서 봤는데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포노사피엔스란 말이 그 교수님이 처음 쓰신 게 아니고 영국의 The Economist라고 유력 경제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2015년도에 그 표지에 지구 전체 그 그림을 놓고 거기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점점이 박아놓은 거. 지구촌이 스마트폰으로 꽉 차 있습니다. 왜 스마트폰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가 됐을까요? 그 책 뒷날개에 보면 이화여대에 계시다만 지금 퇴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재천 교수, 이 통합 통섭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거기 추천의 글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before Christ, BC, after Christ, AD, 뭐 AC, 이런 연대기를 쓰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Before Jobs, After Jobs. 그래서 BJ, AJ로 써야 된다. 잡스는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낸 지가 처음 출시한 지가 2007년도랍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제 2012년도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나서 아이폰을 만들고 나서 세상이 정말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많은 연구 결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인터넷을 바로 이 손안에서 이제 볼 수 있다. 모든 정보를. 그거는 이제 뭐 희망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늘 일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몇 분 동안 보십니까?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이죠. 그거 통계로 나왔어요. 평균 한국인들이 10대, 20대, 뭐 50대, 60대까지 통틀어서 평균 3시간 이상 본다. 굉장한 시간이거든요. 청소년들은 더 많이 봐요. 그리고 이게 3시간 이상 넘어지면 이건 중독이에요, 중독.
제가 2박 3일간 이번에도 이제 하트 스마일 명상을 이제 집중 수행을 했는데, 이번에 젊은이들이 꽤 여러 사람 왔어요. 첫날 딱 지났는데 이튿날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가서, 스님 스마트폰 그래서 이거 다 지금 우리 안 보기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하루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튿날 인터뷰를 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서 더 이상 걱정거리가, 스마트폰이 없어지니까 자꾸 누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것 같은데 실제 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런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병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식이나 그런 문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문명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진짜 스마트폰보다 더 스마트해져야 되거든요. 인간들이. 그렇지 않으면 AI 시대에 정말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큰 거대한 이야기들을, 거시 담론들을 이끌어가는 몇몇 그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 그 21세기를 위한 이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으로 세 번째 책이죠. 또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누굽니까? 유발 하랄입니다. 유발 하랄이. 그 다음에 또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셔요. 근데 이분은 세상을 막 이렇게 막 그냥 그 책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명상 앱을 출시해가지고 세상을 확 휘어잡는 분이 또 한 분 계셔요.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막 떠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앤디 패디콤이라고 하는 분. 처음 들어보셨죠? 앤디 패디콤. 근데 이분이 만든 앱이 헤드스페이스라고 하는 앱입니다. 명상 앱입니다. 캄이라고 하는 명상 앱과 영어로 된 것 중에는 세계에서 구독자 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앤디 패드콤을 만나서 온 가족과 함께 명상 앱을 통해서 명상을 배웠다는 게 2018년 12월 3일 자기 게이츠 노트라고 하는, 여러분들 꼭 들어가 보세요. 게이츠 노트라고 하는 그 자기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어요. 그 블로그에 막 들어가면요, 2018년도에 내가 사랑한 책 5권, I loved 5 books in 2018. 거기에 딱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동영상을 하나 2분 30초짜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2권이 지금 말씀드린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두 번째 책이 그 앤디 패디콤의 Meditation and Mindfulness, 바로 헤드스페이스에 관련된 책이에요. 세계를 움직인 현대, 즉 디지털 문명 세계를 연 장본인 두 사람을 얘기해라. 그럼 누구를 우리가 꼽겠어요? 첫 번째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전과 후가 지구촌의 문명이 확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뭐니 해도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애플과 경쟁하면서요, 세상을 확 바꿔놨습니다. 이 두 거장이 명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거장은 20대 때부터 명상을 통해서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꿨고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그런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냐? 명상을 통해서 나온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빌 게이츠 관련 자료를 찾아보세요. 명상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분의 스승이 일본 선승이에요. 결혼식 주례를 썼어요. 청년 시절에 이분은 매우 불행했잖아요. 편모 어스라에 자랐고
그다음에 대학 중퇴하고 이런 인생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이 스승한테 와서 상담을 했다 그래요. 저 수행자가 될래요. 그러니까 진짜 통찰과 안목 있는 스승이었죠. 당신은 수행자가 될 필요 없어. 지금 네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세속에서 정말 네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있어. 예언자처럼 이야기를 한 거야. 그 말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삶 속에서 실천한 거야. 아주 깊은 통찰. 그래서 그분은 한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명언들이.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이 선불교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막 장황한 것. 선불교는 아주 직결하고 아주 단순하고 그렇지만 본질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질로 바로 들어갈 때는 사실 정치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보면 겉에는 아주 심플하고 그 디자인이 아주 뛰어나고 아름다운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나타내기 위한 많은 전략들이 거기 숨어 있어요. 이게 빌 게이츠가 탁월한 점이에요. 아니, 빌 게이츠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내가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정말 우리 이 시대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또 스티브 잡스를 매우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스마트폰을 한 100년만 늦게 만들었으면 그때는 죽었겠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다. 역사는 가정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빌 게이츠는 명상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그 종교에 대해서, 신비주의에 대해서 경계했고, 그 블로그에 그렇게 이야기를 속죄히 썼습니다. 명상이 그 일종이지 알았다. 과학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앤디 패드콩을 통해서 배워보고, 직접 그 앱을 통해서 매일 일주일에 2-3번씩 아내와 함께 하면서, 와, 이건 현대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릴 정도면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알거든요. 작년 통계로 헤드스페이스가 다운로드 수가 500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그래서 공부하신 김병전 대표, 송강님 마음챙김 앱 통계를 제가 봤거든요. 500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지금 실리콘밸리 비스듬 2.0 다녀오시자마자 바로 전화를 해서 다시 통계를 체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이스트에 명상과학 렉처 시리즈 첫 강의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이번 주 했거든요. 지금 7분이 저를 포함해서 이번 학기에 이제 명상과학 전체에 대한 그 강연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데이터, 통계가 필요해서 여쭤봤더니 쭉 찾아보고 500만에서 4천만으로 뛴 거예요. 다운로드 수가. 이건 점핑도 그런 점핑이 없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명상을 한다는 블로그가 뜨고 나서 다운로드 수가 막 김영사 출판 팀장을 만났는데요. 그 책을 헤드스페이스라는 책을 불광출판사에서 얼마 전에 냈어요. 근데 책이 안 팔려. 이게 무슨 책이야? 관심도 없었어. 근데 딱 그 블로그가 뜨고 나서 절판돼 버렸어요. 그리고 출판사 여러 군데에서 그분 책이 지금 3권이 나와 있는데 그 출판 번역권을 딸라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 번역권이 10배, 15배나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핵심이 뭐냐면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오리무중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래서 그러한 길을 제시해주고
그러한 큰 방향을 제시해주는 영적인 그 방법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그 앞을 내다보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상도선언 뭐 한 10년 전이죠. 여기가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맡아서 불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수행 지도를 한다면 나는 그냥 옛날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여기 주지 스님하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들어와서 여기 와서 그냥 이게 복잡한 그때 뭐 우리 상도선 역사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우리 큰 스님이 주셔 가셨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아파트 저기 개발 지역으로 해서 팔리고 그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이게 이제 그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여기 숭실대 불교 학생회 출신 상도선언 불자들 또 여기 아주 오랫동안 몸담고 큰 스님 법을 실천하던 우리 아주 열심히 신심 있는 노보살님들 또 불자님들이 일심으로 이건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됐고 또 그때 저는 정말 내가 여기 오래 있으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한 3년 딱 계획하고 저를 현대식으로 지어주고 저는 학교에 있었으니까요. 교수 자리로 돌아가고 저는 그때도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수행 방법, 수행 체계, 불교 수행 문화 운동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런 그 영역을 쭉 연마해 왔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중앙성사대에서 한 10년 근무하는 그 시점이 되면 다 내려놓고 난 그 길로 가겠다라는 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럴 때 상도선언도 오래 있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3년이 훌쩍 넘고 5년이 되고 7년이 돼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학교 10년 정년을 채우고 결단을 했죠. 이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트 스마일 명상을 2011년부터 이제 개발해서 딱 그 3년 프로젝트가 끝나고 학술지에 발표하고 미국의 가장 큰 명상과학 심포지움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고 나서 또 브라운 대학, 하버드 대학, 이쪽 샌디아고 대학 명상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하고 나서 그 가능성을 이제 그 확인을 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이 명상 프로그램, 명상과학 프로그램도 충분히 독특한 입장으로 세계화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가능성을 엿보고서 있을 때 또 그런 원을 세우면 좋은 인연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과학기술대학인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종교를 떠나서 불교를 떠나서 인류 보편적인 행복과 번영을 위한 명상의 이 좋은 기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중들과 나누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 그 대만에 법고산사라고요. 굉장히 가나선과 묵조선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현대화된 학문적 기반도 탄탄하고요. 실제 행법도 잘 정리돼요. 그리고 실제 대중들과의 소통하는 방식도 매우 현대가 된 대만 사찰들은 큰 사찰은 대부분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찰이 법고산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절을 창건하신 분이 성엄 큰 스님이에요. 성엄 큰 스님은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이 돼 있죠. 근데 그 체계적인 불교학을 하셨습니다. 일본, 미국에 가셔서 또 수행으로 선표교를 하신 대만의 대표적인 고승이에요. 이분 사찰에 저도 몇 년 전에 가서 다 안내를 받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사찰 공묘도 규모지만은 그 교육 체계랄지 신도들이 열심히 와서 수행하고 봉사하고 자비 실천하는 게 정말 이 현대 모범 그 불교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쪽의 신자이면서 또 한국에 한 20년 가까이 계시면서 저쪽 홍익대학교 조천에 있는 홍익대학교에서 중국어 주임 교수이신데요. 진명화님께서 오늘 이제 며칠 전에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고 또 상도선언에 오셔서 이런 이제 법회 광경도 보고 또 사진도 찍고 그러려고 오셨어요. 근데 뭐 하려고 하시냐 하면은 70주년 그 창간 기념 거기에 불교 잡지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창간 기념 특별호인데요. 세계 불교 전통들 또 거기에 대표적인 그 스님들을 인터뷰해서 거기에 지금 기사를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관련 기사는 이 교수님께서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떻게 상도선언을 또 선택을 하셨어요. 그 현대 불교 운하운동의 수행운동의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누가 소문을 낸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에서 제가 명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초대 소장이 돼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불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포교하기 위해서, 또 종교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니다. 정말 인류 보편적 가치인 행복과 풍요로움을 나누는 하나의 과학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게 이제 명상이 어떻게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그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과학기술이 만나는 자동화된 플랫폼입니다. 제가 가서 해보니까. 따로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른 학문들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려면 진짜 힘듭니다. 이 통섭, 통합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 만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플랫폼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가 우리 10주년 봉헌법회 기념일이에요. 근데 진짜 공교롭게도 제가 카나다를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한대요? 저 방금 깜짝 놀랐어요. 왜 카나다를 갈 수밖에 없냐면 카이스트에 이제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2년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명상과학 리포트 만들고 또 구성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소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이에요. 어떤 것도요. 실제적인 효용성이 없으면 관심을 안 둡니다. 그리고 체계적이지 않으면 아예 거들떠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 특성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체계적으로 나눠야 되겠다 해서 명상과학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1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 학기, 봄, 여름, 가을 학기에 스텝 1은 오픈 어웨어니스. 여러분들 지금 질문거리 많아서 소용없어요. 내가 그냥 좀 이야기를 해야 돼. 오픈 어웨어니스. 우리말로 하면 열린 깨어있음, 열린 자각. 이게 이제 서양에서 불교를 기반으로 했지만 불교를 떠나서 이제는 보편화, 대중화된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저는 존 카bat-Zinn 이 점에서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마인드풀니스는 산스크리트로 스무르티, 빨려로는 사띠예요. 동북아 이 문화권에서는 정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염으로. 여러 가지 불교 수행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끄집어내서 현대사회에 세계적인 문화의, 정신문화의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언어로 심화하고 발전시켜놨어요.
그리고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는 first step, one step에서는 이 호흡 알아차림과 몸 감각 알아차림, 바디 스캔을 통해서 그걸 딱 4시간에, 2시간씩 2시간에, 4시간에 핵심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달 반 동안에 녹음 테이프를 듣고, 매뉴얼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과제들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획을 했어요. 좀 솔깃하지 않아요? 뭐 명상하라 그러면 한 1년 해야 돼요. 뭐 5박 6일과 나서 해야 돼요. 뭐 8주를 와서 해야 돼요. 이거 젊은이들 요즘 싫어합니다. 4시간만 하면 돼. 솔깃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영상 찍어서 녹음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이 뭔지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과학 천재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장황히 설명할 필요 없어요. 딱 알면 탁탁탁 알아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줘야 돼. 여러분들 지금 다리 아프시죠? 이제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가시면요, 이 방석에 안 앉습니다. 방석이 있어도 안 앉아요. 딱 앉으면 허리가 쫙 펴지는 명상 전용 의자를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 앉습니다. 지난해 4주간 했는데 외국인들, 국내 학생들이요, 1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다리 아파서 못 하겠다는 이야기 한 사람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 40분이, 40분이 토요 1일 8시간짜리 하트스마일 명상을 와서 하셨거든요. 그 중에 강원대 이강욱 교수님이라고, 그분께서 농담 반 진담 반, 그분은 진짜 여러 해 동안 명상을 하셨고 정신의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소감을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지금 오랫동안 명상을 했는데도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이 나는 이유를 오늘 알았다고. 명상 의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도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도선언에 그거 도입하자고 하지 마세요. 그게 공간이 안 맞아요. 많이 못 들어가, 그거 갖다 놓으면. 전용 선빵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다 이렇게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스텝 바이 스텝을 한 학기만. 두 번째 학기에는요, kind intention. 따뜻하고 친절한 의도로서, 예, 자기 몸과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배려하고 그 똑같은 정도로 타인 배려, 자기 배려하는 만큼 타인 배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비 명상 프로그램. 하트 스마일 명상을 온체로는 안 주고 부분만 빼서 정리를 해주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기는 focused attention. 이게 이제 명상의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입니다. 집중력, 몰입력을 길러주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부분인데 제가 뒤로 뺐어요. 왜냐하면 명상하면은 이것만이 명상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앞에 open awareness고 kind intention입니다. 그래서 뒤로 마지막 학기로 빼서 이걸 정리를 하는데, 이때는 소리에 관련된 음악과 소리와 진동과 침묵해서 몰입으로 들어가는 이런 단계들을 아주 짧게 정리를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해 2020년이죠. 이 3년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명상과학 All Step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진짜 과학화되어 있는, 서양에서 과학화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것은 MBSR입니다. 마음챙김 명상 기반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프로그램. 40년 동안 많은 파생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죠. 그거하고 같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프로그램이 옥스퍼드하고 토론토 대학에서 개발한 MBCT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 챙김 명상 기반 인지치료법이에요. 옥스퍼드의 막스 윌리엄스와 토론토대의 진데일 시걸, 티스데일 세 분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그 구조화가 정말 잘 돼 있고, 그리고 과학적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나 토론토 이런 주요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우울증 걸린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 치료를 해도 또 재발하는 거예요. 특히 옥스퍼드의 마크 윌리엄스는 저도 거기서 공부할 때 뵙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느낌을 늘 받았는데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자살 관련 연구를 세계에서 정말 탁월한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왜 자살을 하는지, 왜 우울증이 걸려서 자꾸 재발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인지적인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치료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 인지적으로 해서 많이 고쳤는데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근데 전 카바친을 만나가지고, 마음 챙김 명상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 근본적인 치유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그 개발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재발률이 확 줄은 거예요. 이런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세계적인 프로그램으로 MBSR과 MBCT가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MBCT는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옥스퍼드에서 도입을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 가장 큰 심포지엄에 가서 운 좋게도 토론토 대학 현직 그 개발자를 만난 거야. 이분이 진델 시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옥스퍼드 마크 윌리엄스 친하니까. 근데 그분 퇴임을 하셨어요. 3년 전에 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는 퇴임해서 이제 그 자기 후계자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한국에 당신을 다시 카이스트로 초청하고 싶다고 제가 그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성직자이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는 활동을 안 하고 이제 자기 수행에 몰입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옥스퍼드로 금년에 제가 2019년도에 가서 정식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분이 제가 첫날에 이제 옥스퍼드 가서 그걸 도입을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그 이튿날 만났는데 저한테 막 오라 그러더니 토론토 대학에 MBCT 티처 트레이닝 과정, 티처 양성 과정이 있다고 그러면서 정보를 주면서 3월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오라고. 자기한테 와서 해서 도입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현직 토론토 대학 교수고, 그리고 명상과학 우리가 쭉 통계를 빼보니까 과학 논문을 가장 많이 쓴 데가 하버드대고요. 하버드대가 1위고요. 두 번째가 토론토 대학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죠. 이쪽에 가서 내 교육을 받겠다. 그날이 3월 17일부터 23일까지예요. 그건 나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요? 아예 안 갈래, 그럼. 주님한테 이제 나중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좀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서 교육을 받고, 또 학교도 공적인 단체고 그래서, 출장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이 저를 영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영상 메시지를 찍어서 여러분들께 상도선언 10주년 기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그리고 현재 상태는 뭐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21세기 호모 사피엔스 문명시대 우리 상도선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짧게 메시지 형식으로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전을 이렇게 길게 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하고요. 또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선은장 스님께서 17일 날 캐나다로 가셔서 지금 큰 원인 명상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데 격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무차법회입니다.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신행 활동에서 느꼈던 궁금증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느꼈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이제 시간상 한 두세 분 정도로 정리를 할까 싶은데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자리에서 손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많이 하세요. 제가 짧게 답변할게요. 예,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 보통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절에서 많이 듣잖아요. 예. 들으면서 항상 의도를 알아차려라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보통 절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의 의도를 알아차려라와 그리고 정신 분석에서 무의식적 의도 그것과 좀 일면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분명 좀 다른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요즘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한국에서는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마음챙김. 근데 이것의 원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스크리트로는 스므르티, 그리고 빨리어로는 사띠입니다. 그리고 하문 문화권에서는 이걸 생각념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80년대 이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전혀 안 했습니다. 특히 우리 선불교에서는. 그런데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이 사띠 스므르티가 너무 중요한 언어인데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간과하고 번역어도 염이라고 하니까 그냥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아니면 팔정도의 정념을 그냥 단순한 과거에 대한 기억 혹은 생각, 바른 생각 정도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사장됐다. 근데 80년대부터 서양에서는 원전 공부를 해서 독일 승려 중에 스리랑카에서 계를 받고 평생 수행자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냐나 뽀니까라고 하는 스님이 계셔요. 유대인인데 그 스님이 이 사띠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사띠파타나숫다 염처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의 해설서의 이름을 The Art of Buddhist Meditation이라고 제목을 붙여놔요. 이게 서양 현대 명상가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기본 텍스트가 되고요. 염처경이. 염처경 해설한 이 The Heart of Meditation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책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카바진이 또 지대한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의 숭산선사입니다. 숭산 스님께서 70년대, 80년대 미국에 들어가셔가지고 브라운 대학 근처에서 세탁소에서 일하고 슈퍼마켓에서 청소하면서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선사거든요. 아무리 형색이 남노하고 콩그리시를 하더라도 눈빛을 보면 막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운 대학의 한 교수가 딱 그분을 발견해요.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물어보면 막 직사포처럼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 사람을 모아서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1세대 명상가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죠. 순산 스님이. 그때 정카바친이 이분을 스승으로 해서 4년간 저와 같은 승복을 입고 머리는 길렀지만 법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이 있어요. 자기 12살 연상인 레리 로젠버그라고 하버드에서
사회심리학 교수를 하다가 이제 내려놓고 그 하버드에 있는 도시 캠브리지에 명상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평생 명상 지도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저하고도 아주 친합니다. 제가 하버드 있을 때 거기 가서 호흡 명상을 6개월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절친입니다. 존 카바진하고. 근데 두 분이 숭산 스님한테 가서 배운 거예요. 선불교를. 거기서 배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의식의 깊은 영역에 깨어있는 거야. 아까 지금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불교에서 무의식이라는 용어보다도 진여자성. 아까 대만 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여자성이라고 그러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여여, 부동. 여여부동 아시죠? 여여는 진여를 표현한 다른 말이에요. 여여부동. 루루부동이라고 그러대. 중국말로는. 루루랄라. 그게 바로 우리의 의식의 깊은 영역이에요. 그 의식의 깊은 영역들은 개념으로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을 해놨어요. 선사들이.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냥 부처님 그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의 알아차림이 접속이 되는 거하고 접속이 안 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다는 이야기를 이제 서양분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 마인드풀니스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냥 현상에만 깨어서 알아차리는 것. 이걸 클래시컬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요. 본질, 현상의 본질에 깨어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non-dual mindfulness라고 해요. 여기서 non-dual은 뭐냐? 불이 중도. 좀 어려워졌어요. 불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닌 중도적 입장에서 그 의식의 깊은 영역에 늘 뿌리를 두고 현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선불교 기반이에요. 이거를 존 카바치는 아주 쉬운 일반 영어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비판단적 알아차림, 비판단적 수용, 이게 마인드풀니스 명상의 기반이에요. 이걸 놓치면 조금 하다 보면 계속 거기서 돌아요.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존 카바치님 여기 한국에 오셨을 때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여기 선사들이 지금 현대사회에도 한국이 선방에서 이걸 알고 실천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래서 제가 봉암사 모시고 가서 그 정명 스님과 1박 2일 동안 대담을 하셨거든요. 그 대담 후에 결론을 딱 내리시더라고. 아, 확실히 자기의 정신의 본고향은 한국이다. My old teacher, 숭산 스님이 바르게 가르치셨구나. 그 확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MBSR 티처도 아닌데, 대만에 이 아시아 티처들만, 지도자들만 모일 때 저를 초대해서 그때 제가 숭산 스님 선사상에 있는 불이 중도, 이게 마인드풀니스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정리해가지고 발표했었어요. 그래서요, 알아차림이 더 깊은 영역으로 알아차림이 진행이 되려면 지금 선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초기 불교는 이게 없냐? 이게 초기 불교를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이 그건 뭐 대승불교 입장이고 그 초기 불교 열반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다시 염처경을 강의하고 공부를 하면 스타디 교육을 계속 지도하면서 저도 공부를 계속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하트스마일 C티처, 씨앗 지도자 교육을 지금 2번에 거쳐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 가서 하면서 하고 난 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전적들을 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그걸 공부해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고 토론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염처경. 그걸 서양
분이 해설해 놓은 거,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정형구들이 있습니다. 그 정형구 마지막이 뭐냐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럼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입장은 뭐냐? 이분법적인 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non-duality. 불이 중도적 입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열방경에서 불이 중도를 불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불성이 뭐 실체로서 있냐 없냐 막 논쟁을 하고 질문을 하니까 연기가 바로 저기 불성이다. 그럼 연기는 뭐냐? 중도다. 중도는 뭐냐? 연기 중도는 뭐냐? 공성이다. 이런 철저한 논리와 실제 경험이 선불교, 대승불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리는 저는 초기경전이라고 봐요. 저는 초기경전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상자불교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전적들을 지금도 읽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대승불교와 선불교 입장에서 이걸 회통할 수 있는 안목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 길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지금 다 나눠져 있어요. 이런 통합을 못 해내요. 정말 통합시대에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분들이 저는 진정한 선지식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선지식을 정말 갈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양 가서 보면 그런 선지식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통합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행법들을, 수행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래서 인류의 행복과 번영에, 풍요로움에 기여하려고 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승리 아닙니다. 과학자입니다. 세계의 지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 아닙니다. 종교인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엊그제도 제가 시튼 연구원에 종교 간의 대화를 하면서 요즘 공부하고 있는 책이 유발 하라리 책, 3권 다 지금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3번째 책. 사피엔스부터 시작해서 호모데우스, 21세기라는 21가지 재현, 이 두 가지 책에 대해서 우리 신부님, 목사님들 또 원불 교무님들 좀 불편해 하셨어요. 그럼 뭐 하자는 이야기야? 이렇게 비관적으로. 3번째 책이 나와서 제가 같이 이것 공부하자 그랬죠. 읽어보니까 답변은 하긴 했는데 한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지고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분은 신의 중심으로 한 유일신 증거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유대 종교를 가장 크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불편하죠. 그리고 빌 게이츠도 이분에 대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이렇게 좀 길게 썼는데 보니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주제들 가지고 통합해내는 이 능력은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안목을 가진 지성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특히 우리 그 신중심의 종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판적인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면이 있다고 하는 것. 특히 종교가 어떤 문화적 틀이나 그 관습적 틀에 갇혀 있을 때는 이제 존재 가치를 잃게 됩니다. 불교를 포함해서. 그런 시대로 빨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한국 사찰, 지금 큰 절을 제어하거든요. 군소 사찰들은 시골에서 스님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스님들 숫자도 적고요. 가봤자 혼자 다 해야 돼.
올라운드 프레이. 새벽 예불, 점심 4시, 저녁, 또 공양주도 안 가요. 다 해 드셔야 돼. 그러니까 4차 경제가 안 돌아가.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교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아직도 탄탄합니다. 근데 장담할 수 없어요. 영국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났습니다. 한 영국 성공회 신부님이 일요일 미사를 20개의 성당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옥스퍼드에서 유학할 때 기숙사에 캐톨릭 신부님이 같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하고 나중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원래 성공회 신부였어요. 근데 왜 이쪽으로 개종을 했냐 물어봤더니 일요일에 미사 집전을 5번을 해야 된대. 옮겨 다니면서 차로. 그래서 자기가 어느 시점에 우울증에 강박증에 피부 발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소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니까 캐톨릭 신부님들은 편하더래. 그래서 빨리 바꿨대요. 아주 건강 다 회복하고 옥스퍼드에 와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극대화돼서 지금은 20군데를 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일요 미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자들이. 교회 안 나와도 성당에 안 나와도 집에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변화랍니다. 500년 역사에 성공의 역사에 이건 본질적인 변화랍니다. 이거는요 현실이에요. 유럽에 가보면요 그 기독교 국가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 세큘러 세속주의화된 그런 나라여서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에서는 신조어가 I'm not religious, but spiritual. 난 종교적이지 않아. 그렇지만 영성적이야. 난 제도화된 종교 뭐 가면 뭐 해라 이거 싫어. 상도선언도 그렇게 자꾸 하면 싫죠. 예. 근데 명상 프로그램 해주고 정말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막 성직자가 막 폭언을 하면서 반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명상센터가 우리가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명상이나 영성은 좋지만 이제 종교는 아니야. 내 옷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종교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21세기 이 디지털 문명 시대의 포노 사피엔스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짧게 한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저번 법문 때 남편이 네. 제가 상도선언 간 거 보고 스님께 여쭤보라고 남편이네. 했는데 지난번에는 말씀을 못 받고요. 예, 오늘 여쭤볼 거는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제 절에 가면 가끔 같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번에 이제 통도사 갔다 오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과 그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 차이가 뭐냐? 예, 그리고 그 사전적인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자료 말고 이제 남편은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부처님에 관한 책을 많이 읽거든요. 미선 스님 책도 읽었는데 이제 그런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 보는 이제 새 부처님의 이제 차이가 뭔지 납득이 안 간다. 예. 이건 물어보라고. 직접 오셔서 들었어야 되는데. 한번 모시고 오세요. 아마 이게 편집해가지고 동영상으로도 가니까 이제 보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오셔서 질문하라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은. 예. 네, 그 부처님은요, 인도말로 붓다입니다. 붓다. 붓다는 명사예요. 근데 이 명사의 루트, 그 동사 원형은 뭐냐면 붓디예요. 붓디는 깨닫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뭘 깨닫냐? 인생의 이치와 우주 만유의 이법을 깨닫는다. 그것을 깨달은 분을 붓다. 우리말로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깨달음의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맞아. 이 진리야. 그래서 가슴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걸 불자라고 하죠. 그래서 불자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주예요.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딱 부처님 한 분, 역사 속에서 현존했던 샤카모니 붓다입니다. 자, 붓다가 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니까 많은 붓다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인도에는 세 가지 종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인간을 포함해서 이 생명 모든 것들을 창조주가 있어서 창조한 거야. 두 번째 종교 사상은 그게 아니야. 그냥 숙명이라고 하는 시절과 날줄에서 그냥 이 존재도 형성되고 세상도 형성된 거야. 만들어진 거지. 조물주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그거 아니야. 그냥 우연하게 세상은 뭐 부자가 뭘 공덕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줘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니까 눈감 땡감 부자가 된 거고 가난한 사람도 그래. 우연이 된 거야. 우연론이 있었어요. 근데 붓다가 그런 것들을 다 섭렵하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뭔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다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샤카무니 붓다, 시타르타 왕자 시절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면 왜 생명체는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가? 왜 괴로워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끊임없는 질문이었어요. 이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아무도 안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걸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 고행도 하고 뭐 최고의 명상가들, 지성인들을 만나서 담론을 하고 또 행법이 있으면 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설산에 들어가서 고행 끝에 쓰러지셨다가 다시 심길전에서 보리수야에 가서 이제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했을 때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세상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의 특성은 고통, 변화, 실체 없음, 이 삼법인의 특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붓다 입에서 이제 막 나오는데 처음 설법이 같이 고행하다가 떠나간 5비구들에게 사성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고통은 성스러운 진리다. 고통의 원인도 성스러운 진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 팔정도 성스러운 길이고 거기서 완전히 해탈한 열반, 모든 고통이 소멸한 그것도 성스러운 진리다 해서 이 법문을 하게 되죠. 첫 제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붓다는 그때 당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으로 가능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제 계속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교리가 만들어지고 체계화되고 부파가 생기고 막 하면서 BC 1세기에서 AD 1세기경에 대승불교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붓다의 근본 뿌리가 뭘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런 이제 담론이 전개가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으로서 태어나셨잖아요. 인격화된 부처님이에요. 그죠? 근데 모든 종교들은 비인격화된 신을 상정합니다.
비인격화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인격신이겠어요? 비인격신이겠어요? 비인격신. 여러분들은 불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대답을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무조건 인격신입니다. 하나님 실제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독생자로서 실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은총과 힘을 주신다. 그 은혜 속에서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면 이게 바로 참 기독교인이다. 그 종교 안에서 이건 너무 타당성이 있어요. 좀 공감해요. 불교 안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냥 인격신으로 딱 받아들여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적으로 매우 더 정치하고 계속 철학적 질문을 하는 분은 인격신이 갖고 있는, 인격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갖고 있는 한계를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영역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법신불은 비인격적이에요. 이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법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굉장히 오래 전에 형성이 됩니다. 바이로차나의 본래 뜻은 뭐냐면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으로 존재하는 이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광명진언에 이 부처님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가 두 번째로 나와요. 그럼 아모카는 누굴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인간의 교주기 때문에 바이로차나가 근본이지만 바이로차나부터 안 불러요. 아모카부터 불러요. 아모카는 뭐야? 모카야. 불공성취열애불이야. 불공성취열애불. 이것도 광명지는 강의가 되네, 이렇게. 불공성취열애불이에요. 불공, 빌공자인 그 헛될 공자예요.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이요. 그 내용이 뭐냐? 지혜와 자비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표상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을 추적해 들어가니까 이 법신불이라 바이로차란. 그래서 그 두 번째 나옵니다.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는 어떤 부처님일까요? 마하무드라는 부동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악쇼바 부다라고 하는데 부동불이에요. 부동불은 바이로차나는 움직임이 흔적 자체가 없어요. 바이로차는 그냥 바로 이치로서 존재하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드러나려면 뭔가 표상이 드러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악쇼바 부처님이에요. 근데 움직임이 없어. 산매불이에요. 선정불이에요. 선정이 표상이 있어. 그래서 드러나요. 이게 질문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하무드라 부동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있어요. 네 번째 부처님이 그 마니 부처님인데 이제 순서를 제가 바꿔서 얘기합니다. 마니 파드마,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의 두 부처님이에요. 마니는 보생불이에요. 보석 보자 날생자. 보석을 무한대로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다이아몬드를 막 주시는 부처님이에요. 이게 보생불이에요. 그 부처님 좀 친해지고 싶습니까? 많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이 돈하고 영어 많이 하고 같네 보니까. 파드마, 마니 파드마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파드마는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청년 부처님. 이 청년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 광명, 무량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가장 친숙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생명을 주시는 부처님인데 바로 직속 비서가 누구냐?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화관에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누굴 보내요? 관세음 보살을 보내서 천수천안으로 다 들어줍니다. 이게 전부 상징적인 언어로 이게 종교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미타 부처님의 역할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주의 지혜와 자비, 특히 자비 측면을 강조해서 이런 부처님들을 우리가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데 화신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요. 법신은 바이로차나 부처님이고 보신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보신은 원력을 가지고 그렇게 현현하는 것, 나타나는 부처님들이에요. 그래서 보신불이 대표적인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미륵불 이야기했죠. 미륵불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불이에요. 미래불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마이트리아, 미래불이에요. 근데 미래불의 중국 가서 보니까 특징도 뭐냐면 자비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큰 사찰 들어가다 보면 배가 이만큼 나온 포대화상 있죠? 이분이 미륵불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포대화상이 미륵불이야? 뒤에 가면 딱 써졌어요. 미륵불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근데 자비불이에요. 제가 미래사회 21세기 디지털 문명 시대에 자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입이 닳도록 하는 이유가 또 하트스마일 명상을 개발한 이유가 바로 미래에는 자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틱나탄 스님의 유명한 말씀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동이 트기 직전에 1999년도 12월 달에 제가 옥스퍼드에서 학위를 마치고 틱나탄 스님의 플럼 빌리지에 가서 감동적인 그런 그 리트리트 15일간의 밀레니엄 2000년 맞이 법회를 동참했어요. 그때 1999년 12월 31일 날 새해가 동트는 그 12시에 선언한 선언문이 있습니다. 새해맞이 선언문.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미래 마이트리에 붓다는 이제 한 사람으로 딱 정해서 오지 않는다. 21세기 디지털 문명 시기에 붓다는 공동체이다. 어떤 공동체? 자비로 충만한 공동체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상도선언도 사실은 그러한 그 큰 문명의 흐름에 한 축을 형성하고 역할을 하려면 자비 공동체가 돼야 돼. 자비 공동체가 되면 지혜는 그 바탕에서 계속 증장됩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예요. 지혜는 손등입니다. 손바닥은 자비예요. 지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있어도 실제 가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손바닥이 하는 거예요. 이 손등으로 이거 잡아요? 이거 손등으로 잡을 사람 있어요, 이거? 손바닥으로 잡아요. 이 안쪽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실제적인 효용성과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분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처님 누구?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땀쌉 짱이에요. 이분의 지혜와 자비가 있는데 이건 역사, 불교 역사가 계속 발달하면서 학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발달하면서 이론적인 것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것의 본질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법신불 사상이 나옵니다. 그럼 이 법신불이 우리가 실제 몸을 놔두지 않더라도 어떤 의도를 세우면 그게 에너지가 형성이 되죠. 이런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하고 법장 비구가 48가지 큰 원을 세워서 극락세계를
원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그런 주파수에 의해서 그런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거. 이게 보신불인데 그 보신불의 대표 짱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미륵불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21세기에 오시는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은 자비불이다. 자비불이고 우리가 그 부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공감하고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공유, 공감, 공유, 공존할 수 있는 의식으로 지능이 발달되지 않으면 미륵불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